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생생지역 알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지영TV의 생생지역 알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잘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단체장들 모시고 생생지역 알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6회째인데요. 오늘 그동안에는 저를 뒷받침했던 게 고현준 평론가였는데 오늘부로 잘랐어. 그래서 전은아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생생지역알림 이제 뒷받침을 박 대표님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구청에서 행사 많이 했다며. 그런데 그쵸, 많이 했는데 예. 오늘도 박시영 TV에서 또 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에 여러 뭐 잘하는 구청장들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잘한다고 칭찬이 많은 구청장입니다. 영등포 구청장 최현일 구청장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로 한번 살짝 내려갖고 얼굴만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영등포 구청장 최현일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젊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입니다. 탁 트인 영등포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이런 대담 시간 마련해 주셔서 박시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진짜 제가 모처럼 뵀는데 흰머리 많이 늘었어요. 좀 힘드세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예.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구민분들이 예.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면서 격려도 하시고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되실 때만 해도 풋풋했거든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중후한 맛이 확 느껴지네요. 열일을 하신다는 어떤 그런 네. 또 네. 모습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흰머리 보고 예. 앞에는 안 나는데 옆머리 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최일 청장님이 굉장히 또 경력이 또 화려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도 좀 있었고 서울시에도 있었고 또 국회 의장실인가요? 아니요, 국회, 서울시, 청와대 있어요. 청와대,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네. 있었고 네. 또 구청장 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감사 이런 활동도 하시고. 뭐,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보좌관, 서울시에서 또 정무보좌관, 네. 청와대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그 잘 나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패배를 뭐 떨어진 적은 없죠. 선거 나와서. 뭐 첫 출마해서 뭐 됐으니까요. 그냥. 내 사전에 낙서는 없다. 예,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 아니 그러나잖아 이게 구청장 보통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또 이제 이렇게 단체장에 도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단체장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영등포구고요. 고향은 이제 다른 곳이지만 여기에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오래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가 정치의 중심인 또 국회가 있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국회 보좌관도 하고 서울시에서 청와대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 원초적인 문제의식. 처음에 출마할 때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역에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첫 출마인데 되겠냐. 그래서 제가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제가 박시영 대표님 아시겠지만 탁 트인 영등포라는 기치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영등포구가 변화와 또 이런 변화의 또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탁 트인 영등포 느낌이 어때요? 슬로건 탁 트인 영등포. 뭔가 딱 시야가 딱 트여지는 느낌인데 이제 다시 내가 뭔가 만들어 보겠다 어떤 그런 포부가 담긴 슬로건 아닌가요? 본인의 포부가 담긴. 네네. 영등포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 트이게. 그 영등포가 여의도 쪽은 좀 이렇게 워낙 그 정말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영등포 그 여의도 빼고도 영등포에 여러 동네들이 많아요. 네. 그런 동네들이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좀 더 전망해서 미래를 좀 활짝 바꾸겠다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한 측면이 있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시죠? 제가 권유했는데 또 그러니까요. 청장님이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됐죠. 그러니까 출마를 할 때 음. 이제 박시영 대표님께서 이제 탁 트인 영등포를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에는 제가 반대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근데 결국은 그걸 이제 함께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아 이게 정치의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도 박시영 대표님한테는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요. 제가 박시영 대표님 말이라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나요? 그 확실히 청와대나 서울시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청장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은 이제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뭐 여행을 많이 가라, 책을 많이 보라, 사람도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경험을 한가하는 거 차이가 큰 것 같은데 뭐 제가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한테 또 박시영 대표님한테 그런 자문을 받아서 좋은 어떤 슬로건을 또 우리가 채택을 하고요. 또 이런 행정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의무를 양을 도와준 사람이 생기고 그게 바로 이제 그 국회, 서울시, 청와대 또 그때 많은 어떤 경험들이 가장 젊고 첫 정치 데뷔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사고 치거나 어디 가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하죠. 예. 잘한다는 평가는 많은데 이제 그게 정말 이렇게 안목이 조금 달라지죠.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도 이래보고 서울시도 이래보니까 이제 다른 경험보다도 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다른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알고 그 영등포구 문제를 풀려면 또 서울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도 상당히 예. 많았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어. 아,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어. 국회, 서울시, 뭐 청와대, 거기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청와대나 서울시나 이런 경험 쉽지 않잖아요. 네.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 결국은 의지와 이제 결단의 문제 아닌가. 이 행정이라는 것도. 그러면 단체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질이 뭡니까? 보시기에.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결단과 의지라고 해요. 결단과 의지, 결단과 의지 그리고 비전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 시대 정신. 그러니까 영등포구의 시대 정신은 이제 과거 이제 7, 80년대 중심인 영등포구를 21세기 또 100년을 바라보고 진짜 영등포구가 강남의 시작이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비전. 그게 탁 트인 영등포였고요. 그게 하나 이제 구정의 나침판이었죠. 아니 근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 박원순 시장 때는 네. 강남 외에 영등포 뭐 3대 축인가 막 이런 거 발표하면서 네, 예. 영등포가 핵심 축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예. 지금 그 방향 설정한 대로 지금 서울시가 방향을 잡고 있나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영등포구가 이제 광화문 권역하고 강남 권역 그리고 영등포구가 이제 서울의 3대 도심입니다. 네네. 공통점이 뭐냐면 교통의 중심이고요. 네. 또 경제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 오시고 나서도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손을 안 댔군요. 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인물들은 뭐 저희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요 많이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말하면 역사적 인물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로마 시대 가면 이제 카이사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가면 링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내로 오면 이제 김구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입니다. 잘했나요? 아, 뭐 무언답안을 해서 재미는 없습니다. 별로. 네. 자,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 좀 우리 은하 씨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정치적인 현안 중에서 은하 씨가 질문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제도 제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20대가 지금 586 세대에 대한 어떤 불만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콘텐츠가 네. 중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생겼던 게 지금 현재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부총장님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준석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당을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그건 다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정치권이 만약에 이런 부분 소위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잘 하셨더라면 이런 현상은 없겠죠. 그건 이제 어떤 변화의 단초라고 보고요. 또 2030 세대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그 부분이 해법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준석 현상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예. 계속 좀 잘 갈 거라고 보이십니까? 그 체제가 어떻게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컨벤션 뭐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은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뭐 국회 경험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정치적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 보수 거대 정당을 과연 이끌어갈 이제 리더십 시험 때 이제 막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순항을 했지만 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도 하여튼 이준석이라는 그런 신드롬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던지는 화두에 대해서는 그 시대 정신 네. 차원에서도 이제 한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이제 몸도 담으셨는데 예. 청와대. 그 문재인 정부는 이제 탄핵과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촛불 그리고 광장에서 출범한 이제 우리 이제 정의로운 나라를 기초로 한 이제 정부였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고 상당히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었다고 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큰 획을 제가 이제 기초단체장으로서 느꼈던 거는 지난 정권들에 비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합니다. 네. 그리고 포용적인 법제 무엇보다도 코로나 아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선 7기도 그렇고 코로나19가 거의 2년 동안에 모든 걸 휩쓸고 갔습니다. 그동안에 방역의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서의 요번엔 G7 가서도 상당한 그런 호평을 네.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소중한 가치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회복세에 있고요. 근데 다만 지난 이제 최근 4.7 재보선에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좀 국민의 어떤 좀 또 뭐랄까 따가운 질책을 받았죠. 그런 질책을 받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음. 또 한 번 재점검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정부는 그 위기 극복을 잘한 정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말씀하신 한 2년 갔고요. 네. 그다음 이제 탄핵 때 탄핵하자마자 사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초반에 네. 그 관리 능력을 사실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경험도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지금 시기에 대통령 임기 이 시기에 뭐 보니까 이 정도 2월달 기준으로 47%였더라고요. 네.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이 정도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비하면 상당히 높은. 준수한 평가를 받고. 대통령 지지율 지금 뭐 40% 내외고 정치적 지지도는 말씀하신 47%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역대 뭐 대통령 그 지지도를 네. 매번 하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퇴임 후까지 일복이 좀 터졌어요. 네. 코로나 부분 때문에 네. 뭐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죠. 뭐 뭔가 저 백신 문제 접종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집단 면역 어떻게 형성할 건지. 그리고 이제 경제가 호조가 좀 됐기 때문에 수출이 잘 좀 되고 있어서요. 4% 경제 성장률도 네. 예상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위상, 국격 그쵸. 이 부분 외교가 잘 나가죠.
그래서 이 차기 대선 부분도 이 외교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다. 과거에는 뭐 경제 능력, 소통 능력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개혁성, 추진력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야, 외교하는 걸 보면서 외교 능력도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래를 가는 데 있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리더를 바라보는 기준도 약간씩 바뀌거든요. 네. 그런 면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요즘에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되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도 받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행정가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발언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어떤 지적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선 7기 이번 지방 정부들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내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막 여당 소속이든 야당 소속이든 목소리를 세게 내는 정치인은 기초단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광역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있었고, 지금 뭐 대구의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도 목소리를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선출직일 때 과연 나는 정치인인가 행정가 할 때 저는 행정가가 우선인 건데, 정치인과 행정가의 차이는 정치인은 던질 수 있지만 그 어떤 실행이나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가는 계획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는 모든 걸 하는, 행정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마다의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가로서의 진중함과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고. 물론 정치 영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네. 제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네. 지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네. 정부와 예를 들면 여당 간에 온도차가 있거든요. 네. 여당 쪽에서는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러는데, 기재부는 뭐 상위 70%만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 뭐 결론 나지는 예, 않았지만 이렇듯 입장이 다를 때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 차원에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좀 대중적인 포퓰리즘 같은 어떤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거는 그거는 자중을 하고 성과와 또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 그럼 저는 개인 어떤 소신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다 소신이나 이제 다르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기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2020년, 2021년 동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간이. 물론 약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이 저도 구청장 협의회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단체적으로 하는 거지 개인 하나하나가 돌출발을 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대개는 이제 정책적 사안이죠. 예. 정책적 사안이지만 정치화돼서 논쟁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네. 정책적 사안이지만 예. 예를 들면 손실보상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정책적 사안이지만 정치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도 다르고. 근데 지방정부를 이끄는 분들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거를 매번 그렇게 낼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혼자 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라든가 지방정부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파워가 좀 실릴 것 같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 아동수당 줄 때도 그 원래 90% 주다가 100%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어렵다. 90% 선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많이 걸린다. 현장의 목소리가 막 분출됐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돈이면 뭐 이게 행정 낭비가 되고 그 돈이면 100% 다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 얘기가 사실 이제 여론화된 거거든요. 이렇듯이 좀 시민 삶과 연결된 문제는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말은 좀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코로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이제 국민분들 만나면 코로나 1년 뭐
2년 된 상황에서 자주 듣는 얘기는 그 세금이 아깝지 않다. 그런 그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세금이 아깝지 아깝지 않다. 않다.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공공행정에 대한 그 상당히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거는 뭐 코로나가 환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일관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직원들이 1,400명인데 그 뭐 휴가도 뭐 평소처럼 못 가고요. 그리고 또 주말 근무도 뭐 그냥 뭐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된 네. 뭐 보건소라든가 흔히 네. 얘기해서 직접적 부서는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와 이제 연관성이 뚜렷하게 잘 못 느끼는 부서,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뭐 총무과나 뭐 민원 봉사실도 있을 거고 뭐 홍보과, 감사과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들 그렇게 힘든 상황인가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19가 이제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보건소만 할까라 생각하는데 보건소는 그런 하나의 전문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럼 모든 이제 행정부서도 다 동원됩니다. 이제 아. 뭐 동주민센터 같은 이거 경우 동사무소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네, 거기 바쁘죠. 또 이제 여러 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이제 접종센터 네. 같은 거 백신 관리하고요. 또 이제 뭐 도시국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나 건설 현장 다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그리고- 저기 뭐요? 그 저기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같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들도 거기도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제한업종 뭐 이런 것도 뭐 다른 안내 붙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부서가 없던 일을 추가로 하는데 그게 상당 행정의 절반 이상 차지해야 돼가지고 이게 행정의 바깥에 절반이다. 분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데 음. 전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금 코로나 행정입니다. 그리고 복지해야 되죠. 네. 또 그분들한테 마스크나 또 방역에 대한 물품 제공해야 되죠. 재난지원금 그 작업해야 되죠. 추경 마련해야 되죠. 또 이제 있던 여러 가지 이게 행정이라는 게 이제 종합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입체적인 또 행정인데 기존 사업들은 사업들대로 계속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네. 이게 하나 더 얹혀진 거네. 그래 하나 더 하니까 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이제 비명소리 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게 방역 부분을 덜한 구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저희 구 같이 총체적으로 하는 구가 있고. 근데 저희 구는 이제 영동포구가 3대 도시이면서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한 두 번째입니다. 아 유동인구.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의도 네. 여의도 금융인들 그렇죠. 또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런 확진이나 어떤 방역이 항상 비상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 구에서 방역 이런 선제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네. 공무원들한테 뭐 그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청장님이 특별히 뭐 위로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뭐 있습니까? 이게 첫째 이런 얘기하면 공직자로서의 또 이런 헌신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또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고생하는 직원들에서는 이제 그 복지, 처우 그리고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특별 휴가나 또 연가를 쓰고 또 가정을 챙기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전선에 방역의 최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휴가나 근데 연가를 쓸 수 있긴 해주셨겠지만 사실 그게 또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눈치 봐야 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또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휴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혼자 갈 수도 없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더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장 큰 거는 공직자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자신감과 또 긍지 또 네 가지 하고 있는 게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을 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힘든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절대 일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직 사회가 아직도 건강하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그 얘기가 저도 이제 구청이라는 조직 서울시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행정부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하면 느낀 게 이 공무원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했고 이제 감사하고 진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 이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하고 또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영등포만의 어떤 자랑거리,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먼저 했다든가 차별화된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그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말하려면 시간이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왔어. 최근에 이제 구민 만족도 했는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한 90% 정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백신 접종하신 분들한테 완료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목걸이 해가지고 아마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네, 저도 봤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게 뭐 공식적인 증명서 역할도 하면서 경로당이나 식당이나 공공기관 갈 때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서로 간의 신뢰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한테 인정을 받은 건가요? 그 차원에서 하는 정부가 이렇게 정부는 이제 뭐 QR이나 뭐 네. 배지를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는 크지 않고요. 네. 우리 구 자체 자체적으로 국민들을 해서 위한 해서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국민이 어디 구에 가거나 동주민센터나 식당이나 경로당 특히 경로당에 가더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럼 그게 눈에 다 보이니까 보이죠. 그리고 하시고 걸고 이게 다니시군요. 접종 안 받은 분들은 접종해야겠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종이 쪽지를 줬는데 그때 종이를 들고 다녀요. 딱 카드를 하니까 구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선물을 받은 느낌. 백신을 맞았지만 또 하나의 또 본인이 어떤 분들은 지갑에 딱 소중히 넣더라고요. 이제 그 주민등록증 위에다가 그냥 넣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등록증 안 보이게 하고 또 넣으시면서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제 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좋네요. 또 눈에 하나 띄는.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백신 접종 세터가 저희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 40만 정도 되는 데로 50만 미만은 1개소 하면 되는데 저희 군은 더 국민들 빨리 하기 위해서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네. 2배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올 수 있도록 버스를 원래 2대 했다가 4대로 증차해가지고 상당히 편하게 오고 계시고. 근데 백신을 맞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시고 휠체어 쓰시는 그런 분들은 차동이 차량 10대 정도 동원해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데려드리고 해가지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백신 서비스 행정이 진화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없는 다른 구에 벤치마킹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서 그 뭐 다른 구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딱 골라서만 말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도 그 다른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가 뭐 하는지를 체감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에는 중앙 정부가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을 중앙 정부보다는 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코로나 이 국면에서 방역과 백신 상황을 보니까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아깝지 않다. 그렇죠. 중앙정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정부에 대한 소구력이 커졌어요. 옛날엔 작은 정부를 원했던 적도 있거든요. 너무 저기 정부가 무슨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냐. 세금도 덜 걷고 네네.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 이런 게 한동안 이야기 나왔다가 큰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세금 더 걷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좀 바뀌는 그 계기가 바로 코로나 국면이었다고 보는데요. 혹시 지금 이제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뭐 손실보상제 지금 이제 입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금이라든가 피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자체 영등포 차원에서 뭔가 별도의 지원책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있는데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3가지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영등포구에 이제 전통시장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등포 전통시장, 청과시장, 우리시장. 청과시장이 거기죠. 옛날에 저 열린우리당 당사인. 네. 근데 아주 지금 깨끗하게 돼가지고 네. 깨끗하게 그다음에 정리됐습니다. 영등포 시장은 알고 네, 알고요.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큰 전통시장이 6, 7개 있는데요. 그 코로나19가 덮치고 나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게 소상공인 특히 이제 전통시장
이 상인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 다 이제 택배, 온라인 주문, 또 뭐 대형 마트, 백화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뭐 진짜 힘들게. 그래서 지난 추석 때하고 설 때 그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하면 네, 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선물이요? 네, 어디로 주문해가지고 하세요? 보통 마트나 온라인으로 하셔가지고 하시죠, 보통.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전통시장의 물건들. 저희는 또 박시영닷컴이라고 저희 자체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이용합니다. 아, 그 네. 박시영닷컴과 저희 구가 연결해가지고 해야겠는데 한국에. 그래서 네, 지자체 단체 그 특산물들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보다 뭐 그래서 저희 구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전통시장의 좋은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 네. 그거를 선물을 할 때 네. 지방이나 친척이나 네.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할 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예, 있도록. 그렇게 뭐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해서 택배는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제 무료로 택배를 해주고요. 아, 무료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거 구해줘가지고 작년에 최근 설 때 한 추석 설 2번 했는데 계속 이제 할 건데 설 때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고마워요. 어떤 상인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마워죠. 한 분들은 또 많은 분들한테 수백만 원 수입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뭐 참기름 그런 거 참기름 뭐 북어포 뭐 김 또 고기 같은 거는 이제 얼려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같은 거 누가 전통시장 와서 사겠어요. 다 포장 이런 거 다 우리 구가 해주고 전문가로 하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국의 최초 창의적인 행정 사례였고 네. 우리 구는 이제 계속 명절 때 해서 하고 있고 이제 향후 정착이 되면 그냥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동포 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이제 서울에서 1, 2입니다. 그 발행액이. 그래서 작년에는 350억 발행해가지고 330억 정도 결제가 다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7% 정도의 그 인센티브를 줘요. 이게 93만 원을 주면 100만 원어치 제로페이 영동포 사랑상품권. 그걸 사면 영동포구에서는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영동포구에서 주유소 갈 수도 있고 학원비 낼 수도 있고 물건 살 수도 있고 식당에 밥 먹어도 되고 제로페이 있잖아요 그거. 금년에는 4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 하고 있고 또 서울 최초로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그리고 해서 그 올 공제 부금 납입 시 10,000원 정도 희망정 해가지고 한 2천여 명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요. 예. 그 나머지는 뭐 중소기업, 육성기업 등등은 다른 거 똑같이 한 거니까요. 예. 네. 자, 영등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한마디로 어떤 지역? 뭐 많은 분들이 영등포 하면 되게 영등포 여의도 뭐 이런 걸 생각하게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뭐 또 영등포구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의 3대 도심이고요. 그리고 3대 도심. 예, 그리고 다채로움. 다채로움. 네. 그것도 이해가 돼. 다채로움. 동네가 좀 다채롭고요. 응. 그리고 정치와 교통, 경제, 금융 또 하나 문화의 중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예, 대림 신길동에 뭐 문화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레 당산의 젊은 청년 그리고 여의도의 국제 금융 특구로서의 또 하나의 또 역동성 그리고 영동포를 중심으로 한 이쪽은 영동포하고 물레는 교통과 또 이제 상업의 중심. 영등포가 사실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영동포구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어떤 게 없죠? 세 가지. 대학이 없고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산이 없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동포구가 이제 수변 도시요. 한강과 그 안양천과 도림천을 띄고 있고요. 영동포구가 한강 이남에 강남에 시작을 해서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 양재동, 또 영동대구, 영동포의 동쪽 다리라 해서 영동대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강 이남이 다 영동포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1970년도에 100만 도시였고요. 네. 그래서 8개, 9개 구가 영동포에서 분구됐고 그러한 이제 영동포 중심이 영동포역 주변으로 발전했고요. 오빈맥주, 뭐 해태제과, 롯데제과, 뭐 대선제본,
그리고 경성 방지 그게 네. 이제 타임스퀘어로 됐지만 음, 이러한 어떤 그 산업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게 결국은 구로공단도 영동포 당시 영동포구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동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더 현대 서울에 이제 여의도에 이제 개장을 했고 합포를 됐는데 물론 대형 이제 백화점이긴 하지만 영동포가 역시 상업과 경제, 유통의 교통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노나 씨는 영등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타임스퀘어가 떠올라서 그 타임스퀘어 제가 또 자주 갔거든요. 또 아니면 기차역이 또 있으니까 기차역 이용 때문에도 많이 갔었고 저는 그 두 개 때문에 영등포를 많이 가서 잘 생각나는데 제 주변에 여의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등포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요지다. 그래서 교통 좋고 편의시설 잘 돼 있어서 거주하기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데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런가 봅니다. 여기 다채롭다고 하잖아. 잘 나가는 네.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예. 영등포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뭐 제 자랑은 뭐 그건 아닌데 영등포가 상당히 역동적이다. 변화 발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게 특히 영등포역 앞에 노점 정비가 그게 됐잖아요. 뭐 최고죠. 최고. 그리고 쪽방촌 같은 경우도 서울시 최초 아니 대한민국 최초로 그분들을 포용해서 이게 그분들을 내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줘 나머지 공간을 개발해 수익성을 내 가지고 지금 모범적. 그게 어떤 상태인가요? 그게? 지금 쪽방촌 개발이 이제 연말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이제 연말부터? 추철가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들었는데. 360세대 되는 분들이 예, 예. 한 평 공간에서 25만의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러면 네. 30평이면 6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압구정동이나 뭐 저기 도곡동 가도 그런 데는 없어요. 그분들이 열악한 그것도 안전이나 더위, 추위 열악한 그분들한테 4~5평 규모의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고 나머지 구간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신혼부부 합의가 된 거죠? 다 끝났죠.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서울시하고 아유, 큰일 났네. 영동포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전국 최초 사례를 만들었어요. 항상 그 명절 때면 정치인들이 쪽방 처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게 늘 그래서 많이 눈에 띄었던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전시 홍보, 전시 행정을 위한 그 쪽방촌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국토부하고 영동포가 아우, 있었고, 잘하셨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에 성매매 직결지가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그렇죠. 직결지고 영등포 그것도 성매매 정비를 하기로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달에 네. 확정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내년부터 그 연말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2025년도 4~5년 3~4년 후에는 아마 영동포 역전 앞이 야, 아마 상당히 아마 그때 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영동포 역 앞이냐는 모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게 많이 달라. 영화를 찍기 어렵겠는데 그런데 배경으로 찍었던 데가 많은데 영화 과거에 영등포 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배경으로 많이.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역 앞에 일단 포장마차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정비를 깔끔하게 했거든요. 그건 많은 분들이 알아요. 사실 가보면. 칭찬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이야기는 들었지만 올 연말부터 그 쪽방촌을 그분들도 살기 편하게 만들면서 정비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매매 단지가 있었거든요. 직결지가 영등포역 부근에 그것도 좀 정비가 되기로 확정을 지난달에 받으셨네.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대가 거기가 이제 타임스퀘어 가까운 데 아닙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야, 최현일 부총장이 이게 일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의 자랑을 소리는 세게 내지는 않아. 근데 끊임없이 자랑. 야, 근데 자랑하실 게 또 많은. 할 얘기는 다 합니다 제가. 그 발전 속도가 확실히 시민들이 볼 때 영등포가 많이 바뀐다 이런 느낌 가지고 민선 있겠네요. 7기 이게 1년 정도 됐을 때 영종로 노점 정비를 이미 했고요. 그게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 나비효과라고 그랬어요. 나비효과. 영종로 노점 50년 동안 그렇게 그동안에 수많은 공약도 있었고요. 안 되다가 6개월 만에 민선 7기 들어오자마자 2019년 3월 25일 날 정비가 된 거 보고 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 오고 나서 다 놀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나비효과 되면서 쪽방촌, 그 성매매 직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적단 현황들이 첫 단추가 그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거기 노점하고 있던 포장마차에 있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냈기 때문에 흔쾌하게 그거를 저기 구청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수용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상생하는 거거든 사실. 그 구는 그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준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그게 잘 됐으니까 이 갈등이 있었던 소재가 풀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믿고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가장 젊은 이제 40대 후반 이제 정치인 이제 구청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보면 과연 뭘 할까 할 수 있을까? 근데 6개월 만에 그런 성과를 내니까 그 다음은 이제 구정의 어떤 신인도나 추진력이나 또 직원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산적들이 이제 줄줄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상당히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저도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이게 방향이나 아까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전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원칙을 가지고 하되 물론 융통성 필요하다 봐요. 하지만 그게 참 중요하다 좀 봐야죠. 네. 뭐 질문거리 있어요? 영등포.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게시판에 영등포 관련해서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영등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까 뭐 노점상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청담문 그거는- 시장 뭐 철거한 거 아케이드 설치 뭐 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너무 좋다. 그것도 칭찬 하세요? 엄청 많으셨고 그 공무원들이 달아준 저기 댓글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아닌가요? 네네네네. 네. 많았거든요. 그 관련해서. 근데 추가로 이제 교통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로터리에 이제 또 거기 이제 교통 정체가 많은데 거기 정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영등포 로타리 고가인데요. 예. 거기가 이제 매년 국정감사 때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가장 막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등, 작년에도 1등, 그 작년에도 1등. 아마 금년에도 아마 또 1등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만큼 가장 구에서도 현안이고 서울시에서 가장 현안인데 그거를 철거하기로 했고 고가. 예, 고가 그리고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설계 다 끝나갔고요. 내년 상반기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만 6개월 동안 공사가 들어가면 1년.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면 내년 2, 4분기나 3, 4분기 정도는 아주 거기가 아주 탁 트인 그러니까 몇 개월 아니면 그게 다 해결이 되나요? 한 공사 기간 한 6개월 정도 보더라고요. 철거하고 하고 거기를 그러면 내년 가을쯤 되면 거기가 이제 공원화가 된다는 같이 거죠? 되고 그것도 원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공약이죠. 공약이겠죠. 공약인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제 절차 협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은 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 할까. 거기 완전히 달라지겠네. 완전 바뀌죠. 예. 그러면 영등포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걸어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를 건너가는데 아마 횡단보도가 7, 8개 돼요. 맞습니다. 저 굉장히 건너가면서도 위험하고. 자칫 방심하면 아마 진짜 대형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 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도저히 여의도와 비여의도가 되게 단절돼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차로만 되는 그죠. 느낌이에요. 이게 뭐 자전거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설계도 어떤 보면 좀 연육교 같은 것도 하나 만들 생각도 있고 걸어서 좀 그런 교통 어떤 사고 위험이 없는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걷기 좋은 그 도심이 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봐요. 거기에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파천교 쪽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파천교도 그렇고요. 인도로 이게 차도 말고 인도가 있거든요. 있기는 네. 다 돼 있는데 약간 좀 더 확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하여튼 대부분의 도시 교통이나 이런 게 결국은 차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차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외국의 유럽에 있는 시장이 그 도시를 다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국회 부지를 네. 옮기자는 논란이 꽤 있잖아요. 네, 사실 만약에 그게 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든 뭐 미래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편을 하든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화도 입회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인접 영등포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지게 만들어야 하거든. 걸어서 쭉 다니고. 이제 그런 어떤 보관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영등포 노타리부터 그렇게 좀 바뀌기 시작하면, 그리고 국회 부지에 대한 정치권의 뭐 합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파천계 쪽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구를 한번 왔었는데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막연하게 이제 정치적인 뭐 구호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행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이런 이제 어떤 차량 또 어떤 힘 있는 어떤 그 기관들이나 기업이나 뭐 단체나 이런 쪽 중심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목소리가 작거나 힘없거나 또 일반 우리 목소리가 내지 않는 일반 평범한 구민들, 시민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거 어디 걸어다 보면 쉴 수 있는 벤치 하나 없고요. 그렇습니다. 쉴 수 있는 녹지가 없고요. 대부분 다 카페를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뭐 돈을 주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구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그거는 공공 영역이 아니면 도저히 민간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병이고, 왜냐하면 한 평이 수천만 원인데요. 네, 네. 땅인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그런 거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게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거를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게 논리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방역이나 안전 얘기를 했듯이 공공 영역에서 특히 세금, 향후에 이제 녹지, 또 에코 그런 중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경기도의 신도시들을 가보면 서울 부럽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녹지나 쉴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벤치나 작은 공원 같은 이런 게 좀 잘 돼 있잖아요.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그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고민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바꿔 나가야만이 이게 사실 녹지축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대개는 이제 그냥 산에 가거나, 대개는 이제 한강변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그냥 형성돼 있죠. 대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이나 관악산 같은 큰 산 중심으로 있는데, 영등포는 그런 고민이 있겠네요. 자, 영등포에 대한 그 미래 비전, 어떤 도시를 키우고 싶으세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탁 트인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사람이 또 먼저고요. 또 일반 그 평범한 그 시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살기 좋고 또 그러한 구가 좀 바라는데요. 일단 우리 영등포가 일단 여러 가지 다채로움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인데, 이러한 게 영등포구가 지향하는 그 행정이 서울에서 벤치마킹되고 서울에서 으뜸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과 한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자랑거리. 아까 뭐 여러 개 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거냐면 이게 노점, 쪽방, 집장 쪽 3가지 현안에 대해서 해결했고요. 가장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그 네. 핵심 현안 해결했다. 그리고 네. 서울시 최초로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돼가지고 다채로움의 영등포구가 문화 컨텐츠로서 인정받았다. 그랬고 또 하나가 그 도서관 뭐 이런 거. 예, 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건 다양성 그리고 젊음, 역동성 이런 것들에 해서 다채로움이다.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서 이제 문화관광부를 서울시 최초로 타 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등포구가 돼가지고. 영등포구 문화하면 이게 이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된 그렇죠. 거군요. 선정됐죠. 그리고 뭐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는 세종문화회관, 강남에는 예술정당. 예술의 전당. 그리고 우리 서남권 영등포구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그게 2025년도에 2,000석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된 건가요? 확장되고 지금 시작됐어요. 2025년 이번 그 어느 동네에 있나요? 그 물레동이요. 물레동. 물레동. 예.
물레동에 물레동에 타임스퀘어 좀 지나가면 좀 걸어가서 한 200m 거리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레동에 그 원래 저기 뭐 예술인들이 뭐 이렇게 물건 팔고 네.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뒷골목에. 물레 창작촌은 지금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도시 재생 계획이 조만간 발표를 하는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군요. 예, 그게 또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서관들을 각동에 하나씩 도서관을 짓고 있고 또 거점형 도서관을 서너 개 정도 또 큰 도서관을 짓고 있고 규모가 좀 큰 거 네. 거점형으로도 네. 작은 도서관과 네. 거점형 도서관을 같이. MBC 부지 1층에다가도 한 1000평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짓고 있고요. 아, 여의도, 그치? 여의도, 현대 서울 거기 앞에. 음. 그리고 이제 뭐 구석구석 해서 도서관 이런 데가 좀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 옛날에 도서관 가면 조용해야 되고 뭐 열람증 내야 되고 뭐 전화 진동커녕 뭐 어디 가서 말도 못. 근데 저희 구가 지하는 도서관은 자유롭고 편안한 도서관. 아까 잠깐 도서관에서 인터뷰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책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기 있지. 그런 도서관이 활기. 예전에 핀란드의 헬싱키의 중앙역, 우리나라 지금 서울역인데 그 앞에 그 오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도서관인데 가보니까 규모가 우리 국회 도서관만 해요. 별로 큰 도서관 아닌데. 근데 나는 가보니까 왜 이게 그렇지? 가봤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아무 통제 안 하고요. 그냥 그 관리자들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때 꼭 책을 갖고 나가도 아무 통제 안 해요. 왜? 훔쳐가도 어차피 책 보는 책을 훔쳐가는데 뭐 책을 벗고 가냐. 그리고 가면 앞에 그냥 옆에서 샌드위치 먹고 옆에 직장인들 옆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임산부들이 여기서 요가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안에서 또 강연 듣고 바깥에서는 산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아 자유롭게 다니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구나. 책만 보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영등포 도서관은 지금 재리모델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중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미술관도 하고요, 음악회도 하고 거기서 뛰어다녀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물론 거기 가서 뭐 고성방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영등포에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하는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빈집이나 빈가게 가서 조그만 요 정도 규모의 빈집 같은 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도서관을 만듭니다. 여기는 지나가다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구민한테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이게 행정가의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구민들이 뭘 원하는가. 구민들은 지쳐 있고요. 구민들은 갈 데가 없고요. 구민들은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뭘 건물 지었다 가지고 도서관이라는데 막상 가보면 그분들을 위한 도서관이고 몇몇 사람들 도서관 활용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도서관이라도 진짜 예쁜 카페 같은 거 보면 진짜 보면 정성껏 만든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카페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아까 합벌되는데 어떤 카페들은 막 어마어마한 돈 들였어.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진짜 그런 도서관 한번 나중에 박시현 대표님 모시고 제가 한번 도서관 투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 아나운서 같이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런 먼저 실시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아니 많죠. 지금 상도 많이 받았습니까? 시간이 부족해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좀 많이 받았어요? 상 많이 받았죠. 대통령상은 한 4개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상? 대통령상도. 또 대통령상? 아까 쪽방촌. 네. 쪽방촌 받았고 또 대통령상을 그때 뭐 예산 재정을 잘 써가지고 했다고 대통령 받았고 하여튼 4번 받았어요. 4번이요. 그래서 와,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장관상은 너무 많아서 그냥 뺐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냉철이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의 뭐 탑3 안에는 들어가겠네요. 상 받은 걸로만 치면.
그렇습니까? 탑 넘버 원, 투 같은데요. 넘버 원, 투. 아, 반년 1위. 그러면 영등포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솔직히 상으로 이게 아니 뭐 아까 제가 이제 농담을 한 거고요. 저희 저희 구보다 뭐 일 잘하는 구들은 많죠.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셨네. 갑자기 바뀌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성동구 일 잘하고 맞죠? 정원호 거기- 구청장, 여기 나왔습니다. 성동구 예, 구청장. 그리고 노원구 오승로 청장도 일 잘하고요. 아 오승로. 그 외에도 걔는 잘 안 그 떠오르는데. 외에도 여러 구가 있는데요. 네. 그럼 뭐 어. 대표적인 구가 여기 두 구 같아요. 아 그렇군요. 상을 많이 받았다. 와. 자, 다른 지역에서 한 사업 중에서 뭐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업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야 저건 탐난다. 우리도 해봐야지. 그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 다 각 지자체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만 되면 요즘 코로나 때 못 가는데 지난 코로나 전에는 해외 아까 이제 빌바오 이제 구겐하임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도시인데 철강 사업이 조선 산업이 쇠락하면서 거의 죽은 도시였는데 구겐하임 미술대에서 미술관. 살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도 가보고 또 아까 헬싱키 했던 그 오디 도서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일반 실무자일 때는 그 가던 게 보고 써야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관리자가 되고 리더가 되니까 이게 보는 안목이 달라지죠. 그래서 왜냐면 네. 본화모이라 그거를 구정에 바로 도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게 이 관리자들이 많이 봐야겠더라고요.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그래서 돌아봤는데 코로나 이후로 갈 데 없잖아요. 근데 국내를 도는데 결국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접목만 해도 그러면 행정이 선진 행정이더라고.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멀리 있지 않더라고. 그리고 외국이나 이런 행정들은 달라요, 우리와 제도가. 맞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25개 구 서울에 있는 것들만 파악해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보기엔 다시 이게 쌓이는 파일만 봐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력과 예산과 시간의 문제예요. 왜? 그거 다 이제 공무원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해요, 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고, 이건 결단의 문제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영등포가 바라는 게 뭔가, 거기에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네. 동의하고요. 원래 지금 우리 그 딴지 네. 이용자 게시판에 네. 영등포구 하면 궁금한 거 네. 물어봐달라 이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이 몇 가지 있죠? 아까 못 물어본 것도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제 대림동에 이제 중국인 노동자 분들의 이제 유입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 관련해서 뭐 차이나타운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으셨거든요. 차이나타운은 아니고요. 네. 그 영등포구가 이제 38만인데 그 다문화 외국인이 이제 5만 5천 명. 그러니까 수치로 14%고 굉장히 8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8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이고 제일 그러면 영등포가 많은 편이에요. 지자체직 기준에서 인구 대비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그리고 절대 수치로는 시흥시가 많고요. 시흥시가 많고요. 네. 거기 왜냐하면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보다 이제 상호문화라는 용어를 말합니다. 상호문화라는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그분들 단체 대표들을 한 10여 명과 우리 구에 있는 10여 명 단체 대표들을 같이 해가지고 위촉을 했어요. 이게 상호문화 발대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그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같이 함께하자. 왜냐하면 외국인 상호문화 항상 보면 어떤 기초행정이나 어떤 약간 좀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하잖아요. 뭐 무슨 뭐 사건. 대림동이 최근에 그런 이미지가 많아졌죠.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 그거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도 가장 모범적인 방역 그 협조를 해준 데가 대림동입니다. 거기서는 코로나가 한 1년 가까이 동안 거의 안 나갔어요. 최근에 좀 나오겠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대림동이 코로나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 네, 거기는 거기뿐만 아니라 시흥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안산도 그래. 이게 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 여의도나 당산동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 그런 편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중국 들고.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오히려 코로나 네. 확진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게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그분들의 어떤 요구,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주체, 상호 주체로서 우리가 테이블에 넣어놓고 뭘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가 뭐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들 다문화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네. 우리보다 소통이나 문화적인 체계. 근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방향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반성이 있었고. 그럴 필요 있죠. 소통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마 그런 부분 하나하나 풀고 하는데, 이 상호문화, 아까 이제 대림동에 있는 이 다문화가 영등포와 가는 아까 다채로움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 사건 사고나 범죄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예. 대림동 하면. 예, 그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프레이밍 같아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면 그게 이제 사건이 언론화되고, 근데 그런 사건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일반인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꼭 그런 일이 터지면 더 부각이 이렇게 되면서 부각되고 이래서. 이게 그렇게 그건 좀 억울한, 좀 네. 그렇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궁금해요. 서부 간선도로 이제 네. 지하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대중교통 체계나 뭐 이런 게 예. 다 바뀔 텐데 예. 뭐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이제 금년 8, 9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하화를 하면 아마도 위는 다 공원화되는 건가요? 아니요, 교통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교통 흐름이 한 절반 이상 줄 거고요. 위에 있는 상부 차선은 한 많게는 절반 정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라고 그 다이어트 공간에 녹지 공간 보행로를 만들고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자동차 전용도로 있어요. 사람이 못 건너가요. 근데 육교 아니면 밑으로 밑으로 이제 뭐 있잖아요. 토끼굴. 거기에 이제 일반 도로로 바뀝니다. 일반 도로 바뀐다는 건 우리 시내에서 도로가 횡단보도 때 건너듯이 저희 구 같은 건 한 서너 개 정도 횡단보도가 생기죠. 그러면 서부간선 지나는 모든 지역 거기에 횡단보도 생기면 사람들이 신호등 파란불 켜지면 건너가고 차라 쏘고. 왜냐면 밑으로 지하로 다 다니기 때문에 차가. 나머지 다니는 차들은 섰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같이 이제 정체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속도가 한 그 교통량이나 이런 거 예측을 했을 텐데 네. 얼마나 단축이 되는 효과일까요? 그건 많이 단축되는 수치건 잘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2분의 1 정도가 뭐 그 더 이상 단축될 거라 보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자동차 같은 경우 전용도로 형태로 지하로 네. 쭉 가는 거고 그렇죠. 지상으로 가는 것은 절반 부지는 공원화 시킨 거고 네. 절반은 기존 도로 네. 형태로 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저희는. 그렇죠. 예. 이게 분산을 시킨 거죠. 분산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도 그 주변에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가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고 주민들이 단절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이쪽 지역 완전히 단절됐는데 그런 게 좀 회복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런 교통이나 도로나 철도가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경부선 1호선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 가장 선진 교통 체계였지만 지금 다 밑으로 가는데 네, 거기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게 딱 가운데 단전처럼 딱 잘라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제 이거 행정 비용과 진짜 주민들의 희생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지하를 해야 된다. 그거 위에 저 경의선 같은 경우는 그거 한다 해가 그 주변이 완전히 많이 바뀌죠. 녹지 공간과 여가와 화풀이 됐잖아요. 연남동 막 여기 근데 경부선 같은 경우 서울역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지하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국책 사업으로. 맞습니다. 안양, 구포까지 해 특히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국절 지하하면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그러네.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청량리부터 이렇게 쭉 되잖아요. 네, 다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마지막 나오면 서울에서 국책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늘 나오는 광역시장 선거 때 늘 나오는 다음 대선 때도 아마 대선 주자분들이 하실 거라 좀 봅니다. 사실상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서부간선도로 같은 것도 그때는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민들은 안양천을 가고 싶어도 저기 말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고가도로도 예전에는 그때 선진 교통 어떤 구조물이었지만 다 철거를 하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를 하죠. 국철 지하를 하죠. 이게 하나하나가 아까 여의도 고가 저거 된 게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미래 도시가 100년 어떨지 모르지만 드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연 자동차는 있을 것인가는 부터 자동차 이제 뭐 저기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래서 향후에 예상하잖아요 지금. 향후에 이제 행정이나 차원도 중장기적으로 좀 바뀔 것 몇십 인구나 년이면 금방 바뀔 것 같은데. 네. 자, 몇 가지 이제 물어보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구정 추진하면서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뭐 작년부터 금년까지 뭐 3년 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는 코로나로 다 점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초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을 만나 뵙기 힘들고 주민분들의 고충, 특히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 이제 또 마음이 안타까운 건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 차원 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큰 결단과 또 필요하지 않게 너무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고요. 특히 또 하나 마음이 아픈 게 그 코로나19로 실업이나 특히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기존의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 많습니다. 실직 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또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등등을 하긴 하지만 상당히 빈틈이 있고 그런 네. 부분을 이제 채우고 하고 메꿔라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 보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목소리가 왜냐면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챙길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적인 양극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악화돼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면밀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남은 1년 지금 이제 임기가 거의 1년 이제 남았는데 되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진행 중인 맞아요. 사업 북적북적한 게 여전히 많이 있어서 남은 1년도 뭐 지난 3년처럼 예. 초심 그대로요. 예. 그냥 이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뭐 못다 하신 얘기 혹시 있습니까? 예. 예. 아까 좀 제가 말 좀 실수하거나 좀 했던 거는 대충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 지자체, 이 단체장 일 잘하더라. 좀 많은 분들이 그 소개가 되면 네. 저렇게 일 잘하는 분도 있었어? 라고 알게끔 할 수 있는 뭐 괜찮은 단체장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아까 뭐 성동구 성동은 한번 나왔고 네. 또 누가 있어요? 노원구 또 일 노원구. 노원구 오성루? 네, 노원구 일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들도 다 잘하는데 또 뭐 빠지는 구분도 서운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승록 구청장 네. 추천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추천한다고 뭐 반드시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또 구청장님들이 추천한 분들이 또 잘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네. 보는 안목들이 비슷하니까. 저는 누가 추천했나요? 없었어요? 박시현 대표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예, 영등포구는 워낙 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뭐 거기서도 뭐 늘 평가가 좋게 나오던데. 거기서도 3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았고요. 예, 최고 등급 받았죠. 네. 예,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네. 딱 봤더니 시흥시장이 또 잘 나갔고 영등포구청장이 잘 나가고 몇 분 잘 나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 한마디 주민들한테 예. 또 여기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박시영 TV에 처음 나왔는데요. 뭐 1시간 동안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이자 영등포 구민을 이끄는 그 구청장으로서 하여튼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시영 TV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이거 오늘 녹화한 거나 뭐 하고 나서 한번 어떻게 됐나 다시 보겠습니다. 잘 나왔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영등포 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최현일 구청장님 참 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생생지역 알림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씩 시간이 되는, 그리고 아주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그 단체장 모시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안양시장님도 나올 것 같고 계속 뭐 여러 시장님들이 지금 컨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승록 구청장님도 한번 연락을 꼭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현희 구청장님이 추천했으니까 네. 믿고 저희가 한번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씨 어땠어요 오늘 진행? 아니 하시면. 오늘 최현일 구청장 처음 뵀는데 네. 진짜 구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호감이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생생지역 알림 6회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